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NS 한 뉴스 시작할까요? 네,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온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감사원장 내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인정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많은 SNS 이용자가 누구에게 인사권이 있는지 보여줬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나는 진작에 알았다. 김기춘 실장이 선거도 없이 대통령 된 것을 이라고 꼬집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왜 개인적인 통보를 했을까? 작은 회사에서도 공식 승진 회람 전에 이런 승진 통보는 주로 실세가 합니다. 대부분 앞으로 줄 잘 서라는 뜻이 담겨 있죠.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한 이명박에게는 상황 이상득이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기춘 대원군이 있군요. 라는 비유도 보였습니다. 네, 요즘 대원군이란 말이 많이 나오대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정부가 어제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바로 다음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예. 이 소식을 접한 SNS 공간에는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올래라며 기뻐하는 트윗이 보인 반면 네. 첫 시행은 내년 추석이라는데 그 전에 민간도 시행될지 그래도 난 못 쉬겠지 회사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또한 한 트위터 용자는 대체 휴일제 안 해도 된다. 그냥 쉬는 날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고 최저임금을 10,000원 정도로 해줘봐라. 잘 쉬고 나와서 열심히 시간 안에 목표 달성하려고 죽어라 일하지 않겠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휴일제하고 기자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어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침대에 누워 호흡기를 꽂은 채 출석했는데요. 호흡기까지 등장했습니까? 네, 얇은 예. 호흡기가 보였습니다. 예. 예, 많은 SNS 이용자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한국 법원에는 회장님들만 감염되는 울트라 슈퍼 박테리아라도 있는 듯이라고 썼고요. 예. 다른 이용자는 지금이라도 무죄 선고하고 사면까지 해주면 벌떡 일어나 춤이라도 추고도 남을 것에 10,000원 건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저런 연기가 통합니까?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은 어디서 저런 연기 배웁니까?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좋은 산소 마시고 싶었나 보죠. 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어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이 국정원이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를 비롯한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사찰을 한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대안학교 이 세 곳의 전체 교직원 신상 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을 연결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들어보고요. 이어서 교직원 한 분도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하나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히 정리를 하면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민간단체, 특히 대안학교의 교직원 전체의 신상 정보를 들여다봤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국정원의 그 해명을 보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법조인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그럼 정당한 수사냐. 예. 일단 수사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있고요. 그럼 혐의 사실에 대한 혐의 대상자가 있을 때 네. 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다거나 예.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건 수사가 되겠지만 이 경우를 보시면 네. 몇 개의 대안학교와 민간단체를 찍어서 네. 거기 그 직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이제 가입 정보를 네. 노동부에 제공을 한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개인정보 어떤 내용들을 그러면 국정원에 갖다 바쳤나 봤더니 예. 이 중에서 우리 대안학교 급식소에 근무를 하시는 저희 어머님과 또 연세도 같으셔요. 예. 66세의 이제 여성분. 예. 이분이 국정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로서 개인정보를 털렸다. 이러시면 이게 과연 정당한 수사인지 예. 계속 눈이 제기가 되었던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인지 네. 판단이 가능하시리야 봅니다. 예. 뭐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의원님이 그 제기한 내용을 보면은 가져간 신상 정보라고 하는 게 주민등록번호, 이름, 무슨 월급,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데요. 예. 주민번호하고 이 노동부를 통해서 고용보험 정보를 예. 구한 것이니까요. 주민번호와 뭐 성명, 그 다음에 과거 직종, 현재 뭐 직업, 예. 뭐 월평균 보수 이런 게 나왔는데 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오마이 TV 직원에 대한 고용 정보를 일체 줘라 이러면 그때서야 거기에 뭐 우리 김종배 진행장님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의 주민번호부터 쭉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가 아니라 네. 일단 오마이뉴스와 관련된 전체 직원의 개인정보를 달라 이랬으니까 네. 아까 같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오히려 역으로 추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령 이 대상자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을 해서 조사를 해야지 전체 교직원의 신상 정보를 다 들여다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일단.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의한 정당한 수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 교직원 중에 특정한 인물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진짜로 이건 지금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없고 그것이 바로 국정원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모두 4곳인데 이곳 가운데 3곳이 전부 다 대안학교입니다. 지혜학교, 늦봄 문익환학교, 그다음에 곡성평화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곳이 어딘지는 혹시 추가로 확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답변을 안 하고 있고요. 일단 학교가 아니라 민간 단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정보를 줄 때 아까 제가 그러니까 받아왔던 자료의 개인정보는 뭐 성명과 주민번호 당연히 일부가 다 지어진 채로 받았겠죠. 이게 그렇게 안 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단체명도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대안학교들도 사실 전체 학교 이름에 한 글자씩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설립일을 줬는데요. 저희가 오히려 이제 역추적을 해서 이게 대안학교였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좀 밝혀낸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시점인데 자료를 요구한 시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아닙니까? 네. 자, 이러면 대선 직전인데 이게 뭐 대선과의 상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대선과의 상관성을 이렇게 속단하기 힘들지만 대선 직전에 지금 국정원이 대대적인 사실 선거 개입을 했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실들이.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한다면 이 대안학교들이 왜 그러면 이 국정원에 어떤 털기수사, 표적수사 대상이 되느냐? 대안학교들이 우리 지난 정권에 사실상 국책사업들에 반하는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비양송전탑 문제 아니면 강정 해군기지 문제 이런 데들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라 진보라든가 평화적, 평등이나 인권 같은 진보적 가치를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4대강 사업 등에 반대하는 메시지들을 이 학교들이 갖고 있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표적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그 단지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마치 공안몰이를 해가는 그런 그 대선 전에 정국과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정도로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장한호 의원께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하고 국정원 사이에 모두 79개의 문서가 오갔다고 밝히셨는데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주민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 또 다른 뭔가가 건네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그거 확인됐습니까? 어떤 내용이 또 건네졌는지? 지금 상황은요, 제가 그 노동부 산하에 지방 노동청들이 있습니다. 국정원과의 그 수발신 문서 79건이 5개 지청에서 나왔는데요. 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온 게 광주청하고 그 대전청만 그 저희한테 자료 제공을 했어요. 나머지 3개 지청은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발신 목록 있지 않습니까? 제목만 써있는 그 공문 전체 목록을 보면 지금 뭐 서울청의 경우 34건 중에 뭐 19건 정도가 이런 아까 같이 고용정보 그 가입 내용을 서로 그 요청하고 주고받은 내용, 하여튼 개인정보를 다룬 것들이 다른 그 60여 건에도 몇 면이 나타납니다. 제목만 봐도요. 그래서 그게 나와야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누구가 이런 민간인 사찰이 대상이 됐나 이게 지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밝히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뭐 자료 제공은 국정원이 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를 하면 국정원은 그 광주 전남 지역의 노동청을 통해서 이 대안학교 이것만 수집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단 조사에 들어갔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하시죠. 전국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으면 그 대상이 어디까지 확산이 되는 건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이미 문제제기가 됐었던 그 지역의 뭐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이런 그 특정 단체에 대한 어떤 공안몰이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인데 이번에 밝혀진 것은 일산 대안학교까지 포함된 거 보면 일단 이렇게 광범위하게 털기 수사, 그러니까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털고 보는 겁니다. 뭐 하나라도 나오면 뒤집어 씌우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너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리가 특정 단체에 대한 탄압이 사실상 이런 광범위한 조사의 결과로서 얻어진 게 아닌가 그런 정황이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그렇다면 국정원이 과연 노동부를 통해서 고용보험 정보만 구했겠습니까?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개인의 병력증이라든가 또 건강보험 정보 다 털었을 거고요. 그렇게 모든 정부 부처를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불법 민간인 사찰의 도구로 사용을 했다. 저는 그런 의혹이 이 부분에서 나온다고 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장한호 의원께서 각 지방 노동청에 모두 국정원에 넘겨준 문서가 무엇인지를 내놔라 국정감사 과정에서 했는데 대전청하고 광주청만 준 거고 나머지 그 노동청에서는 그러니까 장한호 의원한테 자료 못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지방청에서도 근데 국정원에는 자료 문서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다만 그거를 안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 발신 목록을 보면 국정원이 누구누구의 고용정보를 달라. 그러니까 어느 단체이겠죠. 근데 거기서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회답으로 뭐 고용정보 가입 내용 해서 주고받은 제목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 그 사찰 대상자가 누군가를 밝혀란데 지금 광주청만 해도 이렇게 문제시 되니까 이 지방청들이 국정원 눈치 보고 사실상 국정원에서 자료 제공을 하지 말라는 지시 받았다고 직접 그 노동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럼 국정원이 자료 주지 말라고 지시했대요? 지방 노동청에? 네. 그러면 이게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특정해서 수사를 해야지 어떻게 전국에 걸쳐서 그물망식으로 이렇게 그 문서를 뒤지는 게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입니까? 이게? 그렇죠. 뭐 전 국민을 일단은 잠재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로 보지 않는 한은
그래서 지금 국정원 개혁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예. 국정원이 과연 정당한 국정원법상의 직무만 행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불법, 이 얘기를 꼭 갖다 붙이는 그렇지만,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라던가, 예. 또 어떤, 보훈처인가요? 지금 이번 국정감사 때도 사이버 촬영, 보훈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또 이렇게 드러났다. 근데, 이따 우리 대안학교 교사 직접 인터뷰를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보면 이게 어떤 심각성을 띠고 있는 상황인지 이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의 마음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이것도 여쭤봤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국정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덜컥 국정원에 넘기는 거는 불법이랍니까? 아니랍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법에서 국정원이 이런 수사에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법에 있습니다. 현행법에는요. 그래서 저는 노동부가 그렇게 자료 제공을 한 것 자체를 지금 문제시하기에는 애매한데, 문제는 국정원이 국정원법 이상의 자기 직권을 남용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월권을 해서 각 정부부처에 일단 자료 다 달라. 만약에 국정원이 이런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노동부 직원조차도 아무리 고용보험 가입 정보지만 노동부 직원이 함부로 열람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상식이겠죠.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근데 국정원이라는 성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상황은 국정원이 이런 개인정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 왜 정당하냐? 국정원이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격이 사찰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게,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시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면 지난해 봄에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이 엄청난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직후에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아주 버젓이 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당시 국무총리실과 좀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련이 있었는데, 저는 국정원은 아마 음지에서 그런 우리 국민적인 여론과 어떤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역행을 해서 계속 이런 사찰 활동을 벌였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년 전 얘기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있었더라면 지금 1년 동안 깜깜무소식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 전체 목록을 좀 저희가 받아봐야 이것이 정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어 한 건이라도 수사 결과가 나와서 수사로서의 그래도 이게 정당한 수사였다는 거를 좀 반증을 할 때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정원 직무 가운데 정말 고무줄처럼 들이댈 수 있는 게 딱 그 항목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이거 외에는 내란죄, 군형법 등 반란죄, 대공 대정부 전복 업무, 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이 국정원인데요. 이 중에서 딱 하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수사라고 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우리 국내 내국인에 대한 어떤 사찰을 좀 벌이고 있고요. 지금 국정원도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수사했다고 우기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국정원이 일단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일단 자료를 숨기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입지를 좁히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늦봄 문익환 학교의 김창호 교감 선생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실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장하나 의원이 이걸 폭로한 뒤에나 알았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에서 국감 후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사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닌 사설 기관도 아닌
공식적인 정부 국가 기관에서 예. 본인도 모르게 우리들을 사찰을 해왔다고 이렇게 하니 예. 멘붕 거의 경악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예. 예, 다들 너무 충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대책회의도 열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혹시 이 늑본 문익환학교에서도 대책회의를 가지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교장 선생님이랑 긴급하니 우선 그 내용 파악을 하느라고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예. 고요. 예. 대한교육연대 차원에서 네. 이것은 다뤄야 될 문제다 해서 운영위원회 긴급 회의로 서울로 이렇게 직접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교육연대가 이제 대한학교 연합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신상 정보를 가져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났겠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정원에서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된다면 신상 정보를 들여다본 것 이상의 어떤 조사나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 선생님들이나 다른 네. 저희 대한교육학교 그 교직원들 이번에 네. 사찰을 했는데 이게 불과 이쪽 강주 전남 지역 지금 4개 학교로 나와 있잖아요, 현재. 예. 비단 우리 지역만 일이겠는가? 예. 틀림없이 전국적인 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하고 의심이 되고요. 예. 이제 여기 국정원에서 해명한 거 보면은 단순한 문제면은 이렇게 하겠느냐, 2-3년 걸려서 예.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정말 불안한 것은 네. 전화 도청이라든가 네. 그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그 이메일 열람 같은 거 예. 이런 행위도 함께 이루어진 것 아니냐 예.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예. 학생들도 이제 이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알죠.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이고 예. 방송 나왔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반응이 어때요, 지금?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예. 이게 어른들이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좀 황당해하는 눈치고 또 작년에 동아일보 그 왜곡 보도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당했었거든요. 동아일보 왜곡 보도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작년 5월 17일 날 나와 있는데 예. 그 대선을 앞두고 예. 이게 전방위적으로 그 작년에 보면은 일련의 그 활동들이 예. 그 종북 프레임을 짜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이번에 예. 국정 댓글나 이런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예. 또 그렇고 일부 보수 신문들이나 인터넷 보수 신문들 SNS 활동들 보면은 좀 잘 짜여진 각본처럼 돌아가는 게 보여요, 흐름이.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동아일보가 이 늑본 문익환 학교를 이른바 종북 학교로 이렇게 지목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교사들 친북 성향의 교사들 종북주의하는 학교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죠. 왜곡을 했죠.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난해 5월이었습니까? 그 보도가 나온 게? 17일이었습니다. 네? 예, 5월 17일이었습니다. 5월 17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그 신상 자료를 가져가기 시작한 게 작년 8월부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보도와 국정원의 이런 어떤 이 신상 정보를 가져가는 행위 간에 어떤 상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종북 프레임 어차피 대선을 앞두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프레임 틀짜기 그런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온 그런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불쾌하고요. 불안감이 많이 드는 게 사실. 그래요. 그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금 이 늑본 문익환 학교 지금이 학생 모집 기간이라면서요. 네네. 지금 저희가 학교 이거 혹시 영향받는 거 아닌가요? 작년 그 동아일보 왜곡 보도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이미. 어떤 식으로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계절 캠프, 여름학교 계절 캠프 네. 학생 모집하거나 예. 신입생 모집하거나 할 때 예. 이렇게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주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아는데 그렇죠. 예. 검색을 하면은 네. 동아일보와 관련된 그 왜곡 보도들이 많이 이렇게 뜨고 네. 이렇게 SNS에 퍼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학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색칠을 당했고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 모집하는 것도 다른 데 비해서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지원자가? 예.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네. 재정 지원 사업까지도 네. 이미 확정이 된 건데도 예. 그 왜곡 보도를 근거로 해서 저희를 탈락시켜 버렸죠. 아, 재정 지원도요? 예. 교과부.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받아왔었는데 예. 1년에 그것을 저희를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교과부에서. 그래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요. 올해는 이제 다시 받았습니다. 올해는 또 재정 지원을 받았고. 근데 또 이미 받았어요. 요번에 또 이 건이 터지면 또 어떻게 될지 또 내년에 되면 또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를 이렇게 해왔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저희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제 장하나 의원 폭로 이후에 또 이 보수 성향의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늦봄 문이콘 학교를 비롯해서 이번에 지목됐던 그 대안학교에서 80년대식 표현을 쓰면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겠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 부분 아직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대안 교육에 대한 몰이해. 교육에 대한 대안 학교에 대한 몰이해에서 파생된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 이 대안 학교들이 100여 개 이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돼 있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를 이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공부를 해서 왜 대안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지금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학벌주의에 근거한 획일적인 입시교육, 아주 타율적이고 아주 비인간적인 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교육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1년에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런 여러모로 이렇게 성적이나 뭐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러는 심각한 지금 현실에 있는데 그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 성찰의 토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교육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또 이렇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정신, 또 몸을 직접 움직임으로써 일도 해보고 텃밭가꾸기라든가 뭐 집짓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어떤 몸을 움직임으로써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정신을 키우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러한 다름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또 우리 그 자연 환경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사랑, 또 우리 마을 공동체에 대한 그런 어떤 공동체 정신에 대한 배움, 또 지금 세상에 전쟁이 많고 싸움이 많은데 이런 어떤 온 세계의 평화에 대한 평화로운 삶에 대한 기원이나 갈망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무슨 막 불온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짚어야 되는 문제가 이번에 공개된 곳은 광주 전남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지금 그
국정원이 전국에 걸쳐서 전국 그 지방노동청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그 다른 민간 단체가 있느냐 아니면 다 이 타깃이 대안학교였느냐 이것도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 만약에 대안학교의 타깃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그 조사 행위는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안교육 네네. 이런 것들을 불온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싹을 자르기 위한 어떤 그 조사 내지 수사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네. 뭐 그 사람들의 의도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예. 입시교육 그런 어떤 교육이 아닌 네. 다른 식으로의 대안적인 삶을 모색하고 네.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치들입니다. 네. 교육 목표도 홍익인간이잖아요. 예. 그런 인성교육, 우선 교육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예의, 그 널리 서로 더불어 사는 방식, 네. 뭐 이런 그 삶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네. 실질적인 부분들까지 불온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사찰해 왔다면 네. 뭔가 그 일련의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고 하는 네. 시도라거나 예. 그런 같은 기회를 같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교육연대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그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죠.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 대한교육 운영위에서 예. 진짜 그 긴급 회의를 하셨고 의원들이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 그 몇 개 학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국적인 대학교 현장에 이루어진 사찰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고요. 예. 마찬가지로 대한교육연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예. 이렇게 천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예. 성명이라든가 예. 기자회견이라든가 연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대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이용마 기자의 방송 수첩 시간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드시죠? 계속 보도 체크하시느라고. 아유, 지난 한 주일은 하나의 이슈 때문에 기사 보느라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조금 그래도 한 3주 하면서 숙달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워낙 큰 건이 터져가지고 이걸 꼼꼼히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좀 빠듯하게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그래요. 어떤 건입니까? 뭐 국정원 관련 사건이죠. 역시 그렇죠. 보도 태조 총평부터 한번 가보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국정원 건이 한동안 약간 좀 사그러지는 듯 하다가요. 그 최동욱 총장, 검찰총장 사퇴 뭐 이런 이후에 다시 또 좀 불거지다가 이게 지난주였죠. 그 국정원 직원들 3명 긴급 체포 했다가 뭐 그 국정원에서 남재준 원장이 크게 격노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검찰에서 뭐 서둘러서 빨리 풀어줘라.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 풀어줬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게 톱뉴스로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윤석열 그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이 두 사람이 그 국감 현장에서 이제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 증폭이 됐죠. 이때 엄청나게 이제 증폭이 됐고 두 사건 트위터 뭐 5만 5천 건 검찰이 확인한 것만 그 5만 5천 건을 국정원이 뭐 날렸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뉴스인데 이제
그 윤석열 팀장의 발언에 따르면 그동안 수사 외압이 계속 있었고 이번에도 그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사실상 외압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긴급 체포하고 그 공소장 변경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거 엄청나게 큰 뉴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한 주 어제까지 이렇게 쭉 뉴스를 총평을 하면요, 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뉴스 밀어내기다. 밀어내기다? 예. 밀어내기는 주로 가불관계에서 본사에서 야 이거 좀 물건 가져가. 밀어내기 하니까 저는 제일 먼저 그게 떠오르는데 밀어내기를 하면 어떤 겁니까? 그 한마디로 그런 거 이게 그 기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빼려고 할 때 네. 상투적으로 써먹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맨 처음에는 사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톱뉴스로 다루죠. 아, 그럼 톱 자리에서 계속 그렇죠. 밀어낸다? 예,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오. 처음에는 톱뉴스로 다루다가 점점 그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못 가지도록 자꾸 뒤로 빼내고 분리하고 결국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뉴스에서 사라졌더라. 아, 그런 의미에서 밀어내기. 오, 그럼 이거는 좀 한번 그 지난 일주간에 한번 쭉 족적을 한번 따라가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그 첫 보도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땠습니까? 그때는 톱이었습니까? 당연히 톱이었죠. 네. 먼저 그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윤석열 팀장이 국회에 출석을 하면서 이 국정원 사건이 다시 이슈로 등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 후속 보도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SBS의 보도 태도가 이상하다. 예, 맞아요. 예, 어디서 뭐 전화 받은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 한 주간 SBS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 KBS나 MBC보다 못할 때도 많고요. 거의 뭐 진배였거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제 시방새가 마봉춘보다 낫다는 게 이것도 시효가 다 끝나지 않았나. 월요일부터 한번 볼게요. 월요일 날은 3사 모두 사실상 이제 톱으로 다뤘습니다. 그 조영곤 지검장과 윤석열 팀장 간의 다툼이 있었죠. 그날이죠. 물론, 그러니까 안 다룰 수가 없죠. 안 다룰 수 없죠. 이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가 다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 뉴스 하나로 모든 걸 다 집어삼켜 버렸는데. 그렇죠. 근데도 뭐 네 꼭지 이런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검찰 내분으로 다뤘죠. 그렇죠. 항명파동. 그렇죠. 지검장과 그 수사팀장 간의 어떤 다툼. 그래서 이 말 안 듣는 수사팀장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요. 제일 먼저 이 뉴스를 빼기 시작한 게 SBS예요. 그 최윤희 합참 의장의 추정성 발언, 즉 그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동의 없이도 남침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걸 톱으로 올렸어요. 그걸 톱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꼭지에서부터 이 국정원 관련 기사를 다루는데 정치권 공방을 그 여당의 편향적으로 그 대선 불복론을 앞세워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죠. 지금 대선 불복론이라고 하는 게요. 보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야당에서 계속 이 국정원 국가기관에 이건 불법 선거 운동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건 그런 얘기만 꺼내면 너는 대선 불복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일종의 압박 내지는 공세적인 차원에서 지금 여당이 계속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보도를 해요. KBS나 MBC 같은 경우에는 이날 그 감찰에 착수한다 이런 검찰발 소식과 함께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 내분이란 측면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톱으로 역시 보도를 하죠. 이날까지는 그래도 KBS나 MBC는 이제 톱입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드디어 이때 이제 북풍, 일풍 이런 게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수요일에는 문재인 의원이 그 대선 후보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1.5% 포인트 차이. 격전을 치렀던 대선 후보인데 이날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거든요. 불공정했다. 그렇죠. 지난 대선 불공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자라고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SBS는 톱을 일본 독도 동영상 제작 배포 이 건을 두 꼭지로 다뤄요. 그리고 문재인 의원의 성명 관련된 내용은 그 다음에 한 꼭지. 참 이 물론 일본이 그 독도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는 것도 뭐 새로운 뉴스기는 한데
사실 일본이 독도 관련돼서 어떤 이런 도발들을 하는 게 지금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날 뭐 톱으로 뽑아가지고 두꼭지로 보도를 한 게 조금 맞느냐라는 측면이 있죠. 다른 방송은 어땠어요? 다른 방송 같은 경우는 일단 톱으로 여전히 그 국정원 기사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KBS도 톱으로 두 꼭지를 다뤘고요. MBC는 한 꼭지를 다룹니다. SBS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의원 건 같은 경우 보도를 하면서 그 문재인 의원의 입장과 여당의 반박 이렇게 묶어서 한 꼭지로 다루고 MBC도 SBS처럼 똑같이 다루니까 사실상 문재인 의원의 KBS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의원의 주장을 그 한 꼭지로 다루거든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여당의 반발이라든지 야당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이날은 보면 어찌됐든 KBS가 좀 낫죠. 그러니까 SBS가 가장 나쁘고 MBC가 이제 뭐 그나마 톱으로 좀 다뤘고. MBC가 이날 그래도 좀 괜찮은 보도를 하나 했어요. 그 두 번째 보도에서 그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팀장에게 국감에 나오지 말라고 종용했다. 이런 의혹 그리고 트위터 아이디 402개를 그 수사팀이 확인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를 했는데 법무부가 그거 다 확인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줄여라. 이런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이날 이상하게 보도를 했어요. 평소 MBC답지 않게. 어찌됐든 그 지금 SBS 흐름을 보면은요 벌써 저 화요일에도 톱에서 밀어냈죠. 수요일에도 일본 문제를 앞세워서 밀어냈죠. SBS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이제 뉴스 밀어내기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목요일이 되면은 이제 KBS와 MBC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따라갑니다.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날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장 발표를 합니다. 국정원 사건 워낙 이제 크고 확산되니까 그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 일단은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수습을 하려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안 꺼지니까 이제 그 이번 주 월요일 또 시간이 지나서 총리 담화까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또 시간 지나면 또 뭐 나오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날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까지 있었는데 목요일 날 북풍과 일풍을 총동원해서 이제 톱에서 완전히 밀어냅니다. SBS를 보면은 북에서 그 6명 왜 송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외통위 국회의원들 개성 방문을 허용했다는 거 이걸 톱으로 다루죠. 그리고는 그 문재인 발언 관련 공방을 세 번째로 달랑 한 꼭지 다룹니다. 이날은 그 문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설전과 그 설전을 하면서 문 의원이 등장함으로써 마치 야당이 매우 곤혹스러워진 것처럼 이런 그 분위기를 풍기는 리포트를 하죠. 그리고 그 황교안 장관의 입장 발표는 13번째 꼭지에서 총장 후보자 4명을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다. 이 기사와 묶어서 그 맨 마지막에 3문장 정도만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의원 발언 관련 정치 공방이 3번째인데 그 황교안 장관 입장과 그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추천했다는 기사가 13번째. 이게 10번째로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하나는 3번째, 하나는 13번째 꼭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분리 편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슈를 그 죽이는 그러한 어떤 편집을 지금 보이는 거죠. 이날 그 KBS 보도를 보면은요, 북한 송환 그 사실 뭐 외통위 방문 허용, 그다음에 뭐 여기에다 또 다른 데스크 분석 꼭지 넣고 해서 북풍 관련된 꼭지를 톱으로 3꼭지. 그리고 일본의 그 독도 관련 도발 기사 또 3꼭지를 다룹니다. 무려 6꼭지를 다룬 다음에요. 이 정치권 공방과 총장 후보 4인 추천 기사, 즉 국정원 기사 2꼭지를 다룹니다. KBS는 그나마 2개를 붙였죠. SBS는 지금 3번째, 13번째에서 완전히 떼서. KBS는 뭐 7번째, 8번째 꼭지지만 어찌됐든 붙여서 그렇게 다뤘고요. MBC는 이날 뉴스 톱이요. 환율 하락 소식입니다. 지금 환율 하락 소식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데 느닷없이 지금 톱으로 보도를 하고요. 그 뒤에 붙여서 그 일풍,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 기사 2꼭지를 보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총장 후보 추천 기사, 이 기사를 다룬 다음에요. SBS와 마찬가지로 17번째 꼭지에 국정원 관련 정치권 공방을 떼어서 다룹니다. 17번째면 거의 로컬 뉴스 나갈 때 로컬 뉴스죠, 거의. 그렇죠? 지방에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보도 내용도 보면 검찰 내분 관련 기사만 남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 목요일쯤 되면 이제 수요일에는 뭐 방송 3사 모두 그 톱뉴스에서 이제 멀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은 그 SBS하고 MBC 같은 경우는 완전 분리해가지고 한 꼭지만 사실상 다뤄서 그 이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 예, 이런 식으로 했고 뭐 KBS도 붙이긴 했지만 일풍 북풍으로 확실하게 밀어내기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 금요일에 가면은 이제 거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날 보면은요 SBS는 독도의 날 이날 행사가 있어요. 뭐 훈련도 하고 예. 이걸 그 세 꼭지를 다루고요. 그때 공개 훈련이었죠? 원래 공개 훈련 아니라던데. 맞아요. 예. 이게 이날 참 압권인데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SBS가 독도의 날 행사 세 꼭지, 그다음에 감사원장과 복지부 장관 후보 내정 소식을 전하고 북한에서 6명 돌아왔다는 소식 다루고 6번째 꼭지에 가서 국정원 관련 소식을 한 꼭지 다룹니다. 그나마 대우를 한 꼭지 했어요. 이날 KBS는 아예 국정원 리포트가 없었고요. MBC는 끝 무렵인 25번째 꼭지에서 대선 불복 논란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한 꼭지 다루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KBS하고 MBC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뉴스가 이제 없어졌고요. SBS는 그냥 그 생색내기 차원에서 6번째 꼭지에 달랑 하나 다루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 날 그 국감 현장에서 그 큰 대형 사건이 사실상 터졌는데 물론 그 전에 금요일부터 발생은 했지만 그랬는데 이게 불과 저 5일도 안 돼 가지고 완전히 밀어내기를 하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주에서 가장 핫했던 뉴스는 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나왔죠 뉴스가. 그죠? 거의 안 다룬 거잖아요 지금 방송에서. 사이버 사령부 문제는 거의 안 다뤘죠. 하나도 안 다뤘죠. 사이버 사령부는 그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저 방송 3사에서 실종됐어요. 아예? 예. 그럼 밀어내기도 아니고 그냥 죽이기네 그거. 그렇죠. 좀 심각하다 진짜. 그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 아마 그거 발표한 공식적인 발표 그거 한 꼭지 정도 하고요. 그 다룬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 밀어내기 보도 상황을 보면서 더 큰 문제가 하나 또 있거든요. 어떤 건데? 이게 독도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그거 한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독도 문제를 톱으로 올리면서 그렇게 그 크게 보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독도 문제면 전 국민이 이른바 이제 공분을 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장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장사가 되는 아이템이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권에 물타기 위한 대체용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독도 문제 관련된 거 그리고 일본 문제 관련된 거 하면은 민족주의 정서를 이게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사는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장사는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그 단순히 장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심각한 어떤 독도와 관련돼서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 이번에 발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 독도에 관련된 외교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외교거든요. 맞아요. 이미 독도는 우리가 점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땅인데다가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런 상태인데 일본에서 계속 자기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시끄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저 대통령 할 때 독도 방문한 게 그게 악수 중에 악수라고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게 저거는 일본 도와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끄럽게 해서 이걸 자꾸 시끄럽게 돼야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독도가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건데 분쟁지역화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우리는 무시, 그렇죠. 묵살 뭐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가는 대처하는 게 현명한 거다라는 게 외교부 원칙이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로 간 이유가 뭡니까? 순전히 인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정서 그런 걸 자극해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려보자. 근데 이번엔 더 심각한 게요. 독도에 가서 해군이 이 군사훈련을 하거든요. 단순히 해군만 하는 게 아니라 해군의 특수부대인 UDT까지 가서 저 상륙 작전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독도 방어 훈련을 한 게 맨 처음 시작한 게 86년이에요. 네. 근데 해군 특수부대까지 그 가서 이렇게 막 전격적으로 훈련을 하고 이런 게 처음입니다, 지금. 예. 거기에다가 훈련을 하더라도요. 86년부터 지금 훈련을 해왔는데 조용히 했어요. 공개를 안 했죠. 네. 아주 조용히 했어요. 이번에도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예, 처음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갑자기 공개를 했어요. 명분은 있었죠. 일본이 무슨 독도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서 뭐 배포한다더라. 그러니까 일본이 도발을 하니까 우리도 뭐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뭔가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까지 정부의 어떤 그 독도 관련 원칙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스스로 분쟁 지역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상륙 작전을 하고. 그러니까 독도에 왜 군인이 그럼 배치돼 있고 경찰이 배치돼 있는지만 살펴도 사실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비공개 훈련이었던 것을 공개를 하고, 뭐 군을 그러니까 대거 동원해서 하고, 그리고 일본은 또 그러니까 그걸 받아갖고 또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그 거주하다가 이제 온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몰랐대요, 전혀. 그렇죠.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도 모르죠. 네,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언론 볼 거 아닙니까? 한국 언론 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우리 땅 지배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조용한 외교라고 하는 게 그게 필요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쉽게 말해서 이번에 그 훈련 상황 공개하기로 한 것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전격적으로 공개했다라고. 갑자기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국방부에서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명분을 일본이 그 동영상을 유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니 동영상 유포하기로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군대까지 투입해가지고 특수부대까지 투입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국정원 사태를 덮으려고 이게 군까지 움직인 게 아니냐. 그리고 그걸 또 방송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막 톱블록에 세 꼭지씩이나. 독도 관련해서 행사 그전에도 매년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톱블록에서 막 세 꼭지씩 한 적은 없거든요. 톱으로 올리면서 그게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 들어가는 거다라는 지적은 없죠. 그런 건 전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냥 훈련 상황 열심히 보여주면서 우리 군 특수부대랑 해군이 얼마든지 누군가가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단호히 물리쳐낼 수 있는 국방력을 겸비했다. 이런 뭐 자랑만 열심히 하죠. 자화자찬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이번 독도권은 한마디로 정권 수호 의지가 이 영토 수호 의지를 덮어버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정권 수호 의지와 영토 수호 의지. 비유 좋습니다. 참 문제군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밀어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부터 또 다시 두드러지죠. 이게요, 이 사안이 밀어낼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국정원권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한 뉴스가 사나흘 지속되면 진짜 길게 지속된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1년이잖아요, 1년. 이건 덮는다고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방증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1년 동안 살아서 이렇게 계속 이슈화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죠. 기자 생활하시면서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죠. 이런 사안이 되려면요. IMF가 터진다든지 진짜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는 이제 그런 사안들이 아니 사실 뭐 총선이나 이런 것도요. 한 6개월짜리예요, 이게. 그렇죠. 6개월을 길죠, 사실은. 총선 끝나고 며칠 막 분석하고 뭐 토론하고다가 그냥 땡. 그럼 땡이죠. 그러니까 선거운동까지 하면 뭐 길게 잡아도 그 전에 뭐 이거 막 6개월 안 가죠 이게. 그렇죠. 뭐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대선도 길게 잡아 6개월짜리예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지금 저 1년을 지금 가는 건데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어요. 벌써 토요일 날 그 기사가 다시 살아나는 게 국정원 수사팀장 갑자기 공안통으로 교체했잖아요. 맞아요. 그 전부터 국정원 수사 관련해서 공안 그 검사들과 특수부 검사들 알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공안 쪽 손을 들어줬고 그 전에 이제 최동욱 전 총장이라든지 그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특수부 쪽 손을 들어준 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안 수사팀장으로 바꿈으로써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공안 검사들이 국정원 수사도 다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죠. 아무튼 그러면 수사팀장이 교체됐다라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보도합니까? 이 사실은 일단 보도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날이 토요일인데다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 SBS에서 3번째 꼭지로 다뤘고 KBS는 8번째 꼭지에 다뤘고요. MBC 같은 경우는 15번째 꼭지에서 다루는데 이날 그 문재인 의원이 또 그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하는 게 있는데 이걸 쭉 보도를 하면서 말미에 MBC 같은 경우는 단 한 문장. 국정원 수사팀장 바꿨다. 한 문장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물론 SBS랑 KBS는 이날 문재인 의원의 그 입장 발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지요. 이건 스트레이트 기사기 때문에 그 흔히 이제 그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가 있고 기획 기사가 있거든요. 스트레이트 기사는 그날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뺄 수가 없어요. 수사팀장 바꿨다는 거 빼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SBS나 KBS는 다루는데 MBC는 이제 한 문장으로 처리하고. 역시 톱에 진입은 안 됐고요. 당연히 톱은 안 되죠. 이 국정원 관련 기사가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뺄 수가 없는 게 일요일에는 김진태 총장 후보 내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긴급 의총과 헌법소호 결의대회를 합니다. 근데 SBS하고 MBC는 야당 관련 리포트는 전혀 없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프로야구 시구에 대한 보도만 톱블럭에서 다루지요. 그 또 톱으로 갔습니까? 톱블럭. 톱블럭에서 앞에 한 서너 번째인데 KBS는 이제 형식적으로 여야 공방 하나 다뤄주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그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이제 톱으로 그 두 꼭지씩 보도들을 했어요. 그 방송 3사가. 하지만 그 김진태 후보 지명으로 인해서 정부의 이 감사 라인, 그다음에 사정 라인 여기가 전부 다 PK 영남 일색으로 지금 채워져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죠. 지금 이 부분도 참 심각한데요. 정권 초반에 그 국무위원들 장관들 임명했을 때 그때는 비교적 모양은 갖췄어요. 뭔가 검증하는 듯한 모양. 왜냐하면 그때는 동아일보가 좀 치고 나갔고요. 한겨레 경향에서 치고 나가고 이러면서 그 장관 후보자들 인사 검증을 좀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조선이나 중앙도 간헐적으로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언론에서 이게 장사철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인사 기사가 또 많이 팔리죠. 그렇죠. 그리고 저 정권을 향해서 언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압박을 할 수 있는 또 절호의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수적인 신문들 뭐 이런 데서도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도 약간 그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뒤따라가는 이런 보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그 한꺼번에 왕창 임명할 때는 그때 막 다뤄요. 그러다가 그 나중에 이제 그 부분 개각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거의 묻어버립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방송에서는 이런 그 후보자 지명과 관련돼서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도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기보다 남들이 다 보도한 거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뒤따라서 보도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 되면요. 이 사건이 또 한 번 불거지지 않습니까? 정홍원 국무총리가 담화 발표를 하잖아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참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일처리를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총리실 직원들도요. 총리가 대국민 담화 발표한다. 이걸 하루 전날 저녁에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담화문 역시 오늘 발표하는데 오늘 아침 그때 9시인가 10시인가 발표를 하죠. 근데 오늘 아침 7시에 청와대에서 이거 담화문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가 주연이고 총리는 그냥 완전 조연, 꼭두각시. 대독자라고 말 그대로 그냥 대동만 했거든요. 이게 과연 그 책임 총리를
논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예, 후보 시절 대통령 되면 책임 총리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 허울뿐인 총리거든요. 네.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방송 3사 중에 구체적으로 다룬 데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총리가 이번에 담화문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와 사전에 상의했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를 해요. 예. 상의한 게 아니라 그냥 통보받은 거잖아요. 이거 읽어라. 그렇죠. 예. 그래 가서 시키는 대로 읽은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방송도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이거 그래요? 참 혹시 그 지난주부터 이제 민주당이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맞서서 헌법 불복이라고 하는 이걸 들고 나왔잖아요. 그 단어 등장합니까? 방송 뉴스에서? 아, 등장은 합니다. 등장은 해요? 예. 예, 등장은 해요. 왜냐하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 불복과 헌법 불복이 딱 대꾸를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급은 합니다. 근데 쓱쓱 지나가죠, 그냥.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왜 이걸 헌법 불복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라든 이런 거에 대한 리포트는 구체적인 설명 없죠. 그냥 적어도 이 국정원 관련 그 방송 3사의 어떤 보도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드라이합니다. 진국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무 방어전. 근데 의무 방어전도 전혀 성의가 없는. 그죠? 그렇죠. 밀어내기 바쁜 의무 방어전.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링 밖으로 한번 밀어내고자 하는. 월요일까지 짚었어요. 지금 방송 보도를.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 날 하나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건들이 또 나오는데요. 이날 보면은 그 방송 3사가 아주 그 찔끔찔끔씩 나눠서 다룹니다. 뭐가 있었냐면은요.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에 외부 조력자들이 가세했다. 이런 검찰발 수사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나오냐면 국정원에서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검찰이 그 이번에 새로 기소한 그런 내용 중에 뭐 트위터 5만 5천 건 중에 일부가 봤더니 국정원 직원들이 트윗한 게 아니더라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요. 이거 MBC는 보도를 하죠. 국정원 주장에 대해서. 그런데 검찰에서 주장하기를 야, 그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그 왜 이모 씨라고 있었잖아요. 김하영 씨 할 때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부인들인데 돈 주고 고용 알바생으로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다 한 거 아니냐. 국정원 직원들이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이 알바생들 고용해가지고 다 시킨 거기 때문에 이건 다 같은 한 무더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MBC는 이날 이 건을 다루기는 해요. 근데 국정원 반박만 다루고요. 검찰의 재반박은 아예 안 다뤄버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날 보면은 그 사이버 사령부 그 거기에서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를 뭐 3명만 댓글 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날 국방부 장관이 그랬죠. 아마 인정을 합니다. 3명 말고 3명 또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야당에서는 3명이 아니라 뭐 11명, 12명, 뭐 18명까지 18명까지 지금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3명 더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히는데 이 사실은 KBS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 사령부 내용 관련된 보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관련 검찰 수사 내용 역시 보도 없고요. MBC도 사이버 사령부 관련된 보도 없습니다. SBS만 이날 그 국정원 외부 조력자 수사 내용 13번째 꼭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추가 수사 내용 18번째 꼭지로 이것도 또 나눠서 다루죠. 그러니까 18번째 꼭지면은 뭐 거의 이것도 로컬성이거든요.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다뤄요. 굉장히 그 사이버 사령부 아까 언급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적 보도는 뭐 아예 기대 난망하고요. 객관적으로 나오는 사실조차도 지금 방송 3사가 국정감사에 대해서 뉴스를 다루면서요. 이 사람들이 포인트를 맞추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박 거달키식이다.
기업인들 뭐 무더기로 소환해가지고 30초 답변하게 하고 뭐 심지어 답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뭐 부지기수고 뭐 재탕 3탕 감사다 이러면서 아니 국감에서 이런 중요한 발언 나왔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3명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안 다뤄요. 저기 가끔씩 기자들 보시죠. 사석에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웬만하면 자주 보려고 안 해요. 일부러요? 왜요? 지금 만나봐야 후배들한테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해줄 수 있는 얘기도 없고요. 하긴. 예. 그리고 후배들도 보면 뭐 지금 선배 외부에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기자들도 오죽 속이 답답할까 싶어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 기자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연히 만났습니다. 왜 그때 어떤 기사였죠? 국민연금 관련된 SBS 같은 경우는 봤더니 이제 자기들 단독이다 해가지고 국민연금 발표 이후에 정부안 발표 이후에 탈퇴자가 급증했다. 그 보도를 했는데 MBC가 탈퇴자 급증 진실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뤘잖아요. 그걸 다뤘던 후배 기자인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회사 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이런 상황 묻다가 물어봤죠. 참 너 최근에 그런 기사도 있던데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이 기자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저 위로를 해줬죠. 그래도 국민연금 탈퇴자 급증한다는 그 팩트는 네가 담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어찌됐든 지켜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분위기에서 참 잘한 거다. 얘기를 해줬는데 참 씁쓸하죠. 그러게요. 그럴 거예요. 참. 근데 결국은 이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예를 들어서 불만을 표출하고 항의를 하더라도 그게 전혀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람이면 그냥 그래 하고 이제 외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인생살이가 별거 있나요? 그렇죠.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은 그거죠. 이게 지금 갈수록 좀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저 일반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외부에서 볼 때 지금 방송사들 기자들은 뭐 하느냐라고 혹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가끔 질문 받아요. 질문 받으면 전 그런 얘기해요. 작년에 MBC가 뭐 저 170일 파업한 걸 비롯해서 6개월 파업이 쉽지 않거든요. KBS 같은 경우도 100일 정도 파업을 했고요. 방송사들이 하여튼 지난한 투쟁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업무 복귀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이겼다. 쉽게 말하면 환호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래요. 환호를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업무 복귀할 때만 해도 쟤들 뭐지 뭐 이렇게 뭐 이러다가 이제 뭐 지금은 뭐 다 이겼다라고 환호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기자가요. 방송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업에 불참을 했다든지 회사 쪽에 편을 서는 기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기자 한 명이 문재인 의원 관련해서 정치부에 있으면서 보도를 좀 나쁘게 했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이미 남들 다 확인해서 보도가 몇 번 이루어졌던 건데 엉터리 보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 또 항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 사장이 그럽니다. 그 기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보도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도국장이 그 기자를 저쪽으로 검찰 반장으로 보내요. 영전을 시키는 거죠. 검찰 반장으로 보내놓고요. 정치부에서 사회부로 보냈으니까 징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정치부가 더 높은 부위예요? 일단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기자들로서는 정치부를 선호하죠. 그리고 정치부 한번 해봤다는 게 자기 이제 커리어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부에 있던 기자를 사회부로 보냈으니까 이건 징계를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장이 지시를 했는데 결국은 아빠
못 이겨서 이제 인사유예 회부를 하는데 예. 뭐 주의를 받았다든가 굉장히 하여튼 경미한 징계로 예, 끝나요. 예. 반면에 또 한 번은 뭐 이런 적이 있대요. 하여튼 아주 사소한 건인데 파업 불참자와 마찰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파업 불참자가 쟤는 틀림없이 내가 파업 불참했다는 이유로 나를 괴롭히는 거다라는 예. 식으로 회사 쪽에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허. 회사 쪽에서 이 파업 참가했던 예. 이 기자를 그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다른 데로 옮겨버립니다. 인사 조치를 해요. 그래요? 아니 그냥 그 둘이 다툼이 있었던 거와 엉터리 보도를 내보낸 거와 그 두 개를 그러니까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떤 게 무거운지는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기자는 처음에는 아예 영전을 시켜줬다 예.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참. 그 어제 국감에 있었죠 박문진 MBC. 예. 뭐 거기서 보도 보니까 뭐 박문진 이사장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거 보셨어요? 예, 기사 봤습니다. 아이고. 그 전에 김재우 이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박문진에 예. 그분을 쫓아내니까요. 예. 결국 뭐보다 뭐한 구간이 명간이라더니 지금 온 사람이 예. 지금 그 김문환 이사장이요. 아주 너무 보니까 노역이 많고요. 네. 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요. 자기는 이번 정권에서 처음 박문지 이사장 하라고 전화 왔을 때 박문지 이사 아니고 어디 장관 하라고 전화하는 줄 알았대요. 아 야망이 크신 분이군요. 예. 예. 박문진 이사장 갖고 만족을 못 하시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럼 그걸 예. 또 발판 삼으시려고 할 가능성도 있겠네. 그렇죠. 예, 다음번에는 이제 뭐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지 아마 예. 꿈이 좀 클 겁니다. 그래요. 예. 참. 이번 국정원 사건 보면은요. 네. 지금까지 쭉 수사 진행된 것들 보면 오늘자 경향신문에도 보니까 뭐 재향군인에도 트위터 대선 개입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또 제기됐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조금씩 수사 결과가 조금씩 진전돼서 너무 정권에서 억누르니까 조금씩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국정원 개입했죠. 그다음에 국방부 개입했죠. 국가보훈처도 개입했죠. 관변단체인 재향군인에도 개입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국가기관, 예? 국가기관에 동원 가능한 모든 기관이 거기에다 관변단체까지 다 동원된 것 같아요. 거의 궐기 수준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재향군인에만 지금 관변단체 나왔는데 아마 다른 관변단체 뒤져본다면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왜냐하면 사이버야말로 소위 이제 진보와 보수를 보통 나눠서 이야기할 때 보수 세력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상파라든지 신문 이런 것들은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 사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광고로 압력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다룰 수가 있는데 이 SNS라는 거,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각자 국민 한 사람이 다 이 미디어의 생산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단체 국가 기관들 동원해 가지고 야 니네 그 주장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주장도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들 주장을 막 키워서 어떤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지금 이번 국정원 사태의 어떤 총괄적인 형태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판단이 좀 드네요. 그런데 지금 이미 지상파 방송 3사 사실상 이제는 동업자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권과 사실상 동업자가 된 것 같아요.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밀어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질에서 밀어내는 거고 이거 같아요. 좀 심각합니다. 우리 방송이 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수첩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양성은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 잠깐 이용마 기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재향군인회인데요. 여기서도 트위터 대선 개입을 한 의혹이 있다. 이런 게 일면 톱을 장식을 했습니다. 국정원 나왔죠. 군사이버사령부 나왔죠. 보훈처 나왔죠. 이제는 재향군인회라고 합니다.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도대체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음표를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찔끔찔끔 나오는데 그 찔끔찔끔 나오는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거대한 그림이 안 그려질 수가 없는 게 대선 개입, 대선 공작 사건인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